일본이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자국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견제에 의해서 몰락과 부침을 반복했다는 그 전력을 굉장히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언제든지 자국의 반도체 산업이 부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슐츠 총리하고 기시다 총리가 만났을 때 논의될 수 있는 정상회담 아젠다 중에 하나는 중국에 진출한 독일의 제조업 공장들의 적어도 5분의 1 이상을 일본으로 리로케이션하는 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중국을 빠져나오면서 일본에다 공장을 만들어달라? 네네. 일본의 인건비는 예전에 일본이 그렇게 잘 나갈 때만큼의 비싼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본으로 와도 되고 일본 정부가 그걸 적극 지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보조금 받으려면은 어린이집도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이익도 초과 환수해야 된다 그러고 내용도 공개해야 된다, 원가도 공개해야 된다, 어디 투자를 하는 것도 안 된다. 이거 보조금 안 받으면 안 돼요? 이론적으로 안 받아도 됩니다. 이론적으로 안 받아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안 받으면은 이게 안 받으니까 오케이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안 받는 쪽은 저쪽은 이제 중국과 계속 거래를 하는 회사라고 분류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이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생기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NSTC 얘기를 할 텐데 미국 반도체법에서 지금 이제 새로 그런 반도체 R&D 특히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에 관련된 하나의 그런 플랫폼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National Semiconductor Technology Center로 부르는 NSTC에 대한 클로즈드 멤버십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 반도체 기술센터. 이게 뭐 하는 데인데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은 이런 NSTC 역할을 하는 기관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벨기에의 아이맥과 그리고 미국의 세마텍이라는 그런 기관이 있었는데 지금 세마텍은 사실 거의 이제 없어지다시피 했고요. 거의 유일하게 세계에서 이제 남아 있는 그런 협력 플랫폼 바로 아이맥이라는 벨기에의 기관인데요. 사실 그 아이맥이 처음에 탄생할 때는 벨기에가 단독으로 만든 건 아니었고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가 각각 그 세 나라의 접경지대에다가 아이맥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맥의 전신을 만들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아이맥이 하나로 여러 가지 그런 연구소들이 합쳐지면서 아이맥으로 남게 된 건데 아이맥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각 회사에서 어떤 특정한 반도체 기술을 만들고 싶은데 개발 비용도 많이 들고 실패할 위험도 너무 높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내가 혼자서 다 감당할 필요가 있을까? 결국은 우리가 다 같이 이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그런 스테이크홀더들이 각각 멤버십 피를 내고 연구 기금을 만들고 장비가 필요하면 장비도 같이 공동 구매하고 그리고 거기에 아이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비영리 추구가 되는 거죠. 내가 이걸 가지고 장사하진 않을 텐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서비스 피를 받겠다. 컨설팅 피를 받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멤버십 피를 낸 기업들은 원래 단독으로 했어야 되는 위험 부담이나 R&D 비용을 대폭 줄이면서도 각각의 혁신들을 공동으로 나눠 갖고 그중에서 몇몇 핵심적인 기업의 이익에 관련된 것만 기업이 따로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장비 회사야. 근데 내 장비 회사인데 내 장비가 잘 돌아가는지를 보려면 소재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 소재 회사 입장에서는 내 소재가 잘 작동하는지를 보려면 장비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소재 회사 나 소재 개발하려고 장비까지 같이 개발할 게 아니고 그렇죠. 둘이 모여가지고 나는 이런 장비를 만들 거야. 나는 이런 소재를 만들 거야. 우리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고 되면은 각자 가서 하자.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세마텍이라는 그런 기관이 하나 있었는데요. 세마텍은 약간 미국 정부가 좀 주도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가 그것도 약간 이제 반도체 협회 회사들끼리 같이 만들어서 만든 아이맥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세마텍이 주도한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콜라보레이션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2000년 전후에 있었던 반도체 업계에서의 대격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전에 표준은 8인치였습니다. 웨이퍼가. 8인치 웨이퍼를 쓰다가 잘 아시다시피 웨이퍼는 둥그렇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직사각형 모양의 칩을 만들면 반드시 버려지는 영역이 생깁니다. 그럼 버려지는 영역을 8인치로 할 때보다 12인치로 하면은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동그라미에다가 네모 그렇습니다. 작은 동그라미 될수록 사실 되게 불리해진 거고 큰 동그라미 될수록 더 좋은데 문제는 대부분의 그런 장비나 모든 노하우들이 다 8인치에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12인치로 가면 좋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12인치에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이러지 말고 8인치에서 12인치 가는 건 기정사실화하고 각각의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하자. 그걸 세마텍이 주도를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서 실제로 12인치로 무사히 잘 전환이 됐죠. 물론 지금도 일부 영역은 8인치가 아날로그 반도체나 그런 디스크리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8인치나 그 이하급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반도체 업계에서 표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난 30년간 이런 글로벌 분업 체계가 잘 작동한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런 믿음 이면에는 이런 국제적인 공동 콜라보레이션 센터나 기술 개발의 효용 가치에 대한 믿음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도 아까 아이맥이나 세마텍 이런 데에 참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삼성, 뭐 하이닉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아이맥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맥에서 뭐 다양한 소재를 테스트합니다. 아까 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재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작동할지 안 할지 솔직히 확신이 없어요. 그럼 거기서 테스트를 미리 해보는 거죠. 그 테스트 장비 가지고도 테스트도 해보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이맥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EUV용 PR을 테스트 같은 것들을 하는데 예. PR을 만드는 회사들은 거기서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 회사들은 그 PR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테스트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이 쌓이면은 그 데이터들은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한테만 공개가 됩니다. 다른 데는 공개가 안 되고. 그럼 삼성 같은 데서 만약에 EUV를 세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세대 교체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직접 할 필요 없이 그 데이터를 돈 주고 사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근데 그 데이터는 그냥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쓸모가 없는 데이터잖아요. 그쵸.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이 데이터에서 효용 가치를 찾는 회사들은 몇백억을 주고라도 이거 사는데 이게 훨씬 싸게 먹히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당연히 작동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게 더 이상 작동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회원사들이 서로 못 믿게 되는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미국에 있는 회사들 팹리스 회사나 장비 회사나 소재 회사들이 이제 이러한 협력체에 참여해서 거기서 중국 회사를 만나면 어떻게 할 거냐 거기로 막 걱정이 끼쳐지겠죠. 거기까지 지금 범위가 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대체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세마텍이 그나마 있었는데 세마텍이 좀 유명무실해졌으니까 세마텍을 대체하면서도 훨씬 더 범위가 크고 인클루시브하고 그리고 기초과학에 관련된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에 관련된 기초과학에 관련된 R&D도 하면서 이게 그 다음 세대의 기술하고 어떻게 연결될지까지 로드맵을 작성해주고 심지어 거기에다가 미국 상무부 산하에 있는 미 국립표준과학원 NIST를 같이 붙여서 표준까지 제정을 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생각보다 커져요. 역할도 커지고 범위도 커지고 기능도 커지고 무엇보다도 권한이 생깁니다. 예. 그럼 여기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아이맥 같은 데는 멤버십 피를 내면은 뭐 거의 이제 특정한 아주 문제가 없는 한 대부분 다 가입이 됩니다. 문제는 돈이란 장벽이었을 뿐. 그렇죠. 이 NSTC는 돈이 있다고 이제 가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게 됩니다.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보기에 내셔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에 자국의 국익에 반한다. 혹은 컨선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는 가입이 안 되거나 러시아, 중국 이런 데는 가입 못하는. 그렇죠. 이란이나 적성국이나 이런 데는 참여가 안 되거나 참여 범위가 제한이 된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전 보조금 됐으니까 그냥 뭐 우리 그냥 중국이랑 계속 거래할래요. 그러면 여기 국가 반도체 기술센터에 멤버십 가입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거죠. 받는다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이랑 거래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안 받겠어요라고 하진 않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안 받겠어요라고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예. 그 모티베이션을 추적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싫어서 보조금 안 받겠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원인을 사람들이 얘기를 할 텐데 예. 거기서 판단을 할 때 결국은 얘네들은 중국 쪽의 시장에 더 아직은 가중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중국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채널을 차단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그 다음 세대의 기술에 대한 표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로드맵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더 중요해지게 될 겁니다. 와 이게 저는 국가 반도체 기술센터 만들어진다 그래가지고 그냥 미국에서 반도체 연구하려고 뭐 기구 하나 만드나 보다 이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 국제적으로 열려 있는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그 연구개발과 미래에 대한 표준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기구를 네네. 미국이란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일종의 그 인클루시브한 그 단체로 만들어서 여기에 사실 안 끼면은 미래의 표준을 모르면 나는 뭐 생뚱맞게 혼자 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무도 안 쓰는 게 되는 그러면 거잖아요.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 일본의 다양한 갈로파고스 그런 케이스들이 나오게 되겠죠. 엄청나게 성능이 좋고 엄청나게 좋은데 아무도 안 쓰는. 그렇죠. 일본에서만 쓰는. 뭐 이런 게 나오면은 그럼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작은데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다른 나라에서 쓸 수가 없는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일본이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예. 이런 표준에서 이게 좀 분리가 됐을 경우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범위도 알고 있고 자국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견제에 의해서 몰락과 부침을 반복했다는 그 전력을 굉장히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제일 먼저 참여해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놓치지 않고
아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은 언제든지 자국의 반도체 산업이 부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탄 중에 하나가 작년 말에 발표됐던 그런 래피더스 프로젝트.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런 NSTC에 대해서 자국이 더 이제 강력하게 참여를 하게 될 텐데 조만간 지금 기시다가 해외 순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윤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지난주에 마쳤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좀 날아갔죠. 예. 그 독일 총리 만나고 우크라이나 방문하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일본이 계속 그동안에 약간 좀 움츠리고 있다가 갑자기 영향력을 대외에 투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물론 뭐 일본의 국가적 영향력을 또 투사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예. 이런 제조업 분야에서의 부활을 위해서 지금 곁까지 정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슐츠 총리하고 기시다 총리가 만났을 때 논의될 수 있는 정상회담 아젠다 중에 하나는 중국에 진출한 독일의 제조업 팹, 뭐 네. 반도체가 됐건 뭐 배터리가 됐건 다른 기계류가 됐건 이런 공장들의 적어도 5분의 1 이상을 일본으로 리로케이션 하는 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중국을 빠져나오면서 일본에다 공장을 만들어 달라? 네네. 생각보다 지금 일본의 인건비는 예전에 일본이 그렇게 잘 나갈 때만큼의 비싼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본으로 와도 되고 일본 정부가 그걸 적극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일본 야. 정부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냐면은 일본 전역에는 버려진 팹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도체 팹이 됐건 자동차가 됐건 뭐가 됐건 굉장히 많은데 그 팹들을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작년에 구마모토 현에 있던 소니 공장을 TSMC한테 무상으로 주다시피 한 거예요. 심지어는 웃돈을 얹어서 리노베이션 할 수 있는. 야, 이게 그게 예전에 생각해 보면은 뭐 우리나라 그러니까 선진국한테 약간 개발도상국이 우리는 뭐 일자리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나라 와서 공장 좀 만들어 주시고 저희 사람들 좀 기술도 좀 알려주시고 하세요. 그렇죠. 이런 그림을 주로 떠올렸는데 그렇죠. 일본이 독일을 상대로 그걸 하고 있대. 릴로케이션 하면은 우리가 공장 부지 다 대들 일본이 테니까. 지금 가장 또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대만하고의 관계를 더 강화시키고 싶어 하는데 예. TSMC 그러니까 대만 입장에서 보면 원래는 이것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대만은 원래는 기존에 계속 이런 반도체를 가지고 인계철선화 시키고 싶어했던 실리콘 쉴드 그렇죠. 개념을 계속 국가적인 일종의 전략으로 밀고 나가다가 예.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게 한번 뒤집히면 완전히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너무 실리콘 쉴드를 하다가 실리콘 쉴드 뺏기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그게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게 되니까 예. 실리콘 쉴드에 뺏겨 나면 대만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이 생기니까 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미국의 애리조나 팹에다가 미국의 요청에 못 이겨서 짓는 척하다가 아예 바꿔버렸죠. 그거 되게 좋은 거 집어넣던데요? 더 좋은 걸로 만들고 캐파도 확 늘려버렸어요. 그래서 한 120억 달러 정도, 160억 달러 정도만 투자하려고 하다가 400억 달러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세대도 그냥 레가시 팹을 지으려고 하다가 예. 3나노 팹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아예 상징적으로 창업주인 모리스 창 박사가 아예 애리조나 팹까지 가서 선언을 했습니다. 자유무역 시대는 끝났고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는 최신 것을 짓고 대만에 지금 우리가 돌리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걸 투자한다. 야, 그 모리스 창 그 선대 회장이 그 예전에 저 얘기했었잖아요. 미국 가봐야 인건비도 안 빠진다.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네거티브한 포지션이었잖아요. 여전히 지금 미국 주도의 이런 인위적인 재조정에 대해서는 모리스 창 회장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상황은 특수하다는 거죠. 이게 경제적인 관점이나 합리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은데,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경제적 논리가 아닌 안보적 논리가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됐다고 자기도 믿고 있는 거죠. 예. 그럼 TSMC 얘기는 좀 뒤에 조금 더 해주시고 지금 그 모리스 창이 했던 얘기는 결국 이거는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뭔가 외교 안보적인 그리고 다양한 기술적인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에서 좀 연결을 시켜서 네네. 그럼 우리나라도 사실 그 뭐 미국에 가는 게 뭐 마냥 좋아서 가는 건 아니겠지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또 그렇다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미국하고 반도체 관련한 협상을 할 때 좀 이렇게 신경 써서 우리가 챙겨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챙긴다는 게 꼭 이익을 취한다라는 것만이 아니고 다양한 논의에서 고민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지금 대미 반도체 협상 팀이 지금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뭐 대통령이 이제 4월 말에 방문을 하시잖아요, 방미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지금 이제 그런 주요한 아젠다들을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 전략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예. 저도 거기에 약간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는데 국가 전략을 다 노출하시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건 다 협상 전략이 되기 때문에 다 노출할 수 없습니다만
큰 그림만 말씀드린다면 예. 한국이 그런 미국에 대해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대만하고 거의 견줄 만한 정도의 수준이고 그리고 한국이나 대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레버리지 효과는 뭐냐면은 카펙스를 제일 많이 투자할 수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즉 장비를 제일 많이 사줄 수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 그만큼 장비를 많이 사줬었잖아요 원래. 예. 거의 3분의 1 미국에서 만드는 장비의 3분의 1은 중국에서 사줬습니다. 예. 근데 그 시장이 지금 확 쪼그라들었죠. 예. 뭐 팔긴 파는데 다 구형만 팔게 되니까 수익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가장 큰 손은 대만하고 한국이 됐습니다. 예. 심지어는 대만하고 한국은 자국에서 사는 게 아니고 미국에다 만드는 것에 있어서 미국 장비를 사줍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 효과를 레버리지 효과, 우리의 협상 전략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미국의 장비 업체들은 그냥 우리가 미국에 짓고 있는 이런 팹에만 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자국에 짓고 있는 다양한 클러스터들이 있는데 여기에 그냥 장비만 수출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 클러스터에 들어와서 제대로 너네도 투자를 해라. 장비 생산 공장 지어라. 내가 미국에 펜 만들게. 장비 회사들은 한국에 펜 만드는데 그렇죠. 옆에 같이 만들어. 근데 장비 회사들도 그게 좋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만들어서 이거 수출하는 것보다 예. 직접 만들고 그리고 뭐 장비는 다 아시겠지만 이 업계분들 잘 아시겠지만 장비를 무슨 뭐 자동차 만들어서 만든 다음에 수출해갖고 그냥 바로 키 꽂아서 돌아가는 그런 턴키 방식이 아닙니다. 장비는 그 수요사들의 아주 미미한 미세한 파라미터에 맞춰서 다 맞춤형으로 만듭니다. 껍질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속에 미세 조정된 파라미터들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수많은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클러스터의 장비사가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게 일종의 컨벤션 효과가 나요. 그러면 그 장비에 또 부품을 공급한 업체들이 또 들어오고요. 소재를 공급한 업체에 또 들어오고요. 그럼 장비 업체들이 장비가 공짜로 만들어지나요? 사람을 고용해야 되잖아요. 그쵸. 국내 고용 효과가 창출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R&D 센터를 만들고 유지보수 센터를 만들고 R&D 센터를 만들고 나서 이 안에서 차세대 기술이 나와야 됩니다. 그걸 보장을 해줘야 되고 미국이 그거를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미국에 있는 장비 업체들이 한국에 와서 R&D 센터를 만들고 한국의 대학이나 회사나 연구기관하고 공동 프로젝트로 해서 나오는 IP에 대해서는 미국하고 한국이 공동 실수권을 갖고 서로 간에 익스클루시브하게 이걸 인정해주고 예.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요구할 건 요구하고 유치할 건 유치하고. 근데 진짜 네. 말씀 들어보니까 네. 우리가 거기 가서 공장 짓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그럼 우리도 지금 한국에다 공장 지을 건데 거기에 그럼 미국 회사들 와서 공장 져라. 사실 그래서 그 얘기할 때 그때 약간 전략이긴 한데요. 우리가 너네 하는 거 봐서 미국에 짓는 공장의 규모를 컨트롤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충분히 한국에서 우리가 우리 거 다 가져가면 우리 뭐 먹고 살라는 거냐. 그렇죠. 그럼 우리도 한국에선 지어야 되는데 거기 미국에 짓는 것만 초점을 맞춰서 만약에 생태계가 그쪽에 쏠리면은 우리는 우리 쪽에다 더 많이 짓고 우리 생태계 또 다시 만드는데 돈을 더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가진 돈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우리 쪽에 더 많이 쓰는 순간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예. 이거는 기업의 논리지 국가의 논리가 아니다라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카펙스를 제일 많이 쓰는데 카펙스가 그냥 이게 우리가 땅 파서 나온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선가는 이 수익이 창출이 돼야 되고 안정적으로 캐시가 나와야 되는데 이 캐시가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건설 비용이 1.5배에서 최대 4배까지 뛰는 것을 감내하면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호다. 보호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보장하고 미국에 있는 국내 업체들하고 동등한 수준의 최애국 대우를 해달라. 이걸 요구를 해야 되고요. 그걸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뭐 이건 아마 처음 드리는 얘기인데 NSTC 코리아 브랜치를 만들어라. 아까 말씀했던 국가반도체 기술센터가 이게 표준 기구가 될 건데 그거에 적어도 그러면 메모리 쪽에 대해서라면 NSTC하고 우리는 적극 협력을 할 것이다. 메모리는 우리가 제일 잘하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또 우리의 이니시티브를 가져갈 수 있죠. 아마 제 생각에는 NSTC 재팬 브랜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긴 메모리도 안 만들면서 그래요? 거기는 근데 일본이 제일 신경을 쏟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NSTC는 타이완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미국하고 지금 외교적 관계가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좀 더 두고 봐야 될 문제지만 요구할 건 요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항상 대미 협상을 할 때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이 깔아놓은 아젠다나 미국이 정해놓은 이런 숫자에 우리가 항상 휘둘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어떤 숫자가 딱 나와요. 뭐 보조금 얼마 나오고 뭐 생산 증산 한 개 뭐 5% 얼마 나오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부랴부랴 우리의 전략을 막 만들어내는데 그럼 항상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이만큼 줄게 그럼 조금 더 주세요.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하는 거죠. 전혀 그쪽에서 생각하지 않은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럼 그쪽에서 지금 그쪽에 계속 선수를 자기네들이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2차원에서 선수를 두는 게 아니고 3차원에서 선수를 둘 수 있는 거 하나 정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NSTC 문제도 그렇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차세대 반도체가 계속 발전하면 할수록 어느 수준에서 만나게 되냐면 양자 컴퓨터하고 만나게 됩니다. 양자 컴퓨터 언젠가는 만납니다. 이제 시작되는 건가요? 양자 컴퓨터가 그냥 갑자기 뭐 세상에서 뚝 떨어진 기술이 아니고 사실은 기존의 반도체 공정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의존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특정한 어떤 디펙을 만들어서 이걸 아주 작은 범위에다가 거기다가 뭐 큐빗을 우리가 정렬시킨다 그랬을 때 그게 공짜로 만들어집니까? 누군가는 패터닝을 해야 되고 그쵸. 어느 기판에다가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 장비들은 다 반도체 원래 우리가 쓰던 거에서 그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좀 그 경로가 다르고 사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 제품은 달라지긴 하겠지만 결국은 4차 세대 반도체의 발전 방향 중 하나는 양자랑 만나게 되는데 예, 예. 아시다시피 양자 컴퓨터에서는 미국이 최강입니다. 아직까지는. 예. 생태계도 그렇고 기초과학도 그렇고 응용기술도 그렇고 인력 면에서도 그렇고 모든 개념이나 기초과학에서 모두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일부 양자 통신에 대해서는 중국이 어느 정도 이니셔티브를 잡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대부분의 그런 퀀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관련돼서는 미국이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데 예.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는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근데 퀀텀 이니셔티브에는 이론적으로는 외국계 기업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현재 내셔널 퀀텀 이니셔티브에는 그거를 우리가 좀 협상 조건으로 냈을 수도 있겠죠. 아 반도체 얘기하는데 갑자기 나 양자 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뜬금없잖아요. 반도체를 가다가 예. 이게 하다 보면은 우리는 나중에는 비욘드 EUV 생각하고 있고 비욘드 일렉트론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 한국도 내셔널 퀀텀 이니셔티브가 있다. 근데 미국의 내셔널 퀀텀 이니셔티브와 어느 순간 어느 경로에서는 얼라인이 된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수를 둘 필요가 있겠죠. 좋습니다. 여기서 더 말씀을 여쭤보고 싶긴 한데 그 다 여기서 얘기해 버리시면은 미국 사람들이 저희 야권 엄청 본다는 바이든 대통령이 좀 주로 즐겨 보신다는 허튼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네, 더 자세한 전략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 얘기하신 것도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은 우리 좀 무서운 분들이 와서 잡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CIA 관계자분들이나 오시면은 좀 적당히 좀 봐주십시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한국과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아까 한국과 중국 얘기를 해봤고 네네. 한국과 미국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 이번엔 미국하고 중국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네네네. 그 미국이 다양한 반도체 관련한 조치를 중국에다 취했는데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고요. 미국의 지금 조치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거 한 가지 명확하게 가야 되는데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반도체 산업 자체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예. 어떤 특정한 조치가 어떤 한 국가의 산업을 죽인다 이런 개념은 사실 요즘에는 있을 수 없는 개념인데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조치는 슬라이딩 스케일을 벗어나서 이 격차를 벌린다 그랬잖아요. 격차를 더 벌리고 있고 격차를 벌리는 게 사실상 중국이 어드밴스 될 수 있는 지점을 몇몇 지점을 초크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초크 포인트로 지금 다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갑갑해할 만한 부분은 이제 파운드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근데 파운드리가 중요한 까닭은 중국은 앞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나라 사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AI 반도체를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렇죠. AI 반도체를 만들려 그러면은 이미 중국에서는 그런 AI 칩을 설계할 수 있는 팹리스 회사들이 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암페어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암페어에서 만드는 그런 룽손 아니면 뭐 이런 바이런 여기도 나와 있는데 이런 중국의 어떤 그런 다양한 팹리스 회사들이 CPU도 만들고 싶어하고 AP도 만들고 싶어하고 뭐 하이실리콘 같은 데서는 이제 AP 만들고 그리고 바이런 같은 데서는 GPU 만들고 뭐 룽손 같은 데서는 CPU 만들고 되게 많이 다양한 이런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고 이 반도체들이 첨단 반도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걸 누군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TSMC. 그거를 TSMC가 만들어줬는데 2019년 이후에는 대만이 선언을 합니다. TSMC가 선언을 합니다. 중국의 팹리스 회사 주문을 받지 않는다. 이미 받은 건 어쩔 수 없지만 더 신규를 받지 않는다 선언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SMIC를 키웁니다. SMIC 이미 키우고 있었지만 중국은 중심과지라고 부르는 그 SMIC의 모든 기술의 세대를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TSMC의 전설적인 인물이 량멍숭을 데리고 왔죠. 근데 그 량멍숭도 14나노에서 10나노까지 가는 것까지는 오케이를 잘했는데 그 이후에 SMIC가 자사의 기술로 갈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생기는데 작년 여름에 그나마 이제 바이런의 GPU를
칩 테이프 아웃을 하긴 했습니다. 7나노 공정으로. EUV 장비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예. EUV 장비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전 세대 장비인 DUV를 가지고 썼다는 건데 예. DUV를 한 번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SAQP라고 하는데 뭐 SADP라고도 하고요. 거기 약자는 셀프 얼라인드 뭐 쿼드러플 패터닝인데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것처럼 얼라인이 잘 되는 패턴들을 굉장히 미세하게 1나노 단위, 2나노 단위 이런 것으로 얼라인을 정확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빛을 쬐고 여기에 빛을 쬐면은 여기에만 딱 빛이 더 강하게 쬐져서 예. 여기만 더 패턴이 된다는 그런 단순한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다 알려져 있습니다. 인텔도 썼었고 삼성전자도 쓰고 있고 TSMC도 쓰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엄청나게 비싸고 효율이 떨어지는 공정이라. 7나노를 할 수는 있는데 비싸군요. 만드는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SAQP 같은 거 할 때 마스크가 무려 40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EUV로 하게 되면 10장, 20장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공정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 번 그렇게 마스크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수율이 계속 깎입니다. 온라인이 조금만 잘못돼도 그 웨이퍼 망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웨이퍼 한 장 얻는데 비공식적으로는 아마 보통은 우리가 EUV 웨이퍼 한 장 얻는데 한 2만 불, 3만 불 얘기합니다. 예. 바이런이 그때 썼던 게 밀리언 단위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비싸고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성능 면에서는 뭐 TSMC 만든 거랑 비슷할 건데 받겠죠. 설사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네. 비용이 뭐 다섯 배 그걸 시장에다가 얼마를 받고 팔 겁니까? 그 비용을 감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GPU가 뭐 200만 원, 300만 원 받을 때 이론적으로 이 비용 메꾸기 위해서는 바이런 GPU는 2천만 원, 3천만 원 받아야 돼요. 그러네요. 그걸 누가 삽니까? 뭐 만든다고 했을 때 뭐 설사 중국 만든다고 해도 정부나 뭐 사줄까? 그러겠죠. 예. 그러면 결국 제살 깎아먹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갑갑한 부분이고 결국 답은 EUV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EUV를 수입이 안 되니까 EUV를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자급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EUV를 똑같이 만드는 거. 예. 우리가 뭐 ASML이 안 판다면 우리가 만들겠다. 네. 일부 EUV에 관련된 기술들은 이 학계나 업계에 특허나 논문 형식으로 이미 공개가 돼 있습니다. 한국 업체들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성능이 안 나옵니다. 중국에서 만드는 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요.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되게 아주 디테일한 기술적인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 중국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똑같이 지금 ASML이 하는 걸 똑같이 따라하는데 예. 세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주석 마이크로 파리클을 안정적으로 캐비테이션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실제로 CO2를 정확하게 조사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예, 예. 조사가 되면은 얘네들이 익사이테이션이 된다 그랬잖아요. 익사이테이션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얘네들이 그 빛을 먹었다는 걸 의미하는데 거기서 온도 컨트롤을 못하면은 먹자마자 얘네들이 다 증발을 해버립니다. 근데 얘네들이 증발만 하는 게 아니고 증발된 애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부를 다 오염시켜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장비는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단 첫 번째 배어리어가 있고요. 두 번째가 그렇게 빛을 만들었는데 내가 원하는 13.2나노 대역을 정확하게 필터링을 해가지고 유도하는 그 광학 장치가 없습니다. 세 번째가 그렇게 광학 장치까지 만든다 하더라도 웨이퍼에 정확한 그런 얼라인이 될 수 있을 만한 아주 정밀한 스테이지가 필요한데 예. 그 스테이지 기술이 또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 ASML 방식으로 EUV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실패로 돌아간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실패로 돌아간 것을 뭐 가지고서 또 계속 뭐 시도를 할 겁니다. 예. 그거하고 별개로 중국에서는 뭐 어차피 EUV라는 광원이 필요하고 얘네들이 패턴이 필요한 거면은 다른 방식으로 EUV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한 게 방사광 과속기로 이용합니다. 포항에 있는 그런 가속기랑 비슷한 개념인데 포항에서 쓰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빔이 엑스레이 형태의 그런 에너지 대역의 빔이 나오면 엑스레이를 바로 못 쓰니까 걔네들을 전자사옥으로 어느 정도 브레이크로 걸면서 빔 라인에서 이거 뽑아내면은 적절한 파워를 갖고 적절한 웨이브랭스를 갖는 EUV 대역의 빛을 뽑아낼 수 있고 그런 빔 라인을 여러 개를 뽑아내면은 이론적으로는 얘네들을 보강 간섭시킬 수 있어서 이렇게 오돌도돌한 형태의 패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가속기 하나 짓는데 보통 5천억 잡거든요. 근데 ASML이 팔고 있는 2세대 EUV 장비가 5천억입니다. 그런가요? 보통 한 2,500억 정도. 그건 1세대. 1세대. 근데 이제 2세대가 그 정도니까 똔똔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가속기를 중국에서 지금 지난 양회 때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시진핑 3기에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개발해서 소외가 됐었던 뭐 그런 산서성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다가 그런
가속기를 좀 짓는 것을 포함을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아마 일부 이렇게 EUV 테스트를 할 건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닌 게 스위스에 가면은 아이맥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나노 기술을 같이 개발해주는 플랫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국립연구소가 하나 있는데 예. 그 연구소 이름이 Pershore Institute 줄여서 우리가 PSI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서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가속기를 이용해서 EUV 빔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이렇게 패턴을 시켜가지고 그런 빔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업체들한테 돈을 받고 컨설팅해주고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예. 예. 그 모델을 지금 중국이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근데 예. 사실은 저는 약간 두렵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이 가속기를 짓긴 지을 거고 EUV가 아니더라도 이 가속기를 지어놓으면 굉장히 다양한 실험들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당장은 이러한 SMIC를 필두로 한 중국의 그런 수많은 파운드리 업체들이 결국은 계속 레가시 파운드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게 중국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고요. 예. 역으로 따지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서브 10나노로는 못 가니까 거의 못 가다시피 하니까 레가시 파운드리를 중국이 다 먹는 구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뭔가를 많이 만드는데 예. 이 밑으로 못 가니까 레가시 파운드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차량용 반도체, 예. 예. 마이크로 LED, 예. 뭐 시모스 이미지 센서, 뭐 다양한 파워 전력 일렉트로닉스 반도체. 그렇죠. 예. 예. 좀 산업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게 굉장히 많은데 차량용 반도체, 뭐 자율주행용 반도체 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중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갑자기 과점을 해버리는 모양새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파운드리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예를 들면은 그 엔비디아 GPU도 못 팔잖아요. 네. 엔비디아 GPU가 없으면 지금 기준으로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이미지 인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GPU가 좀 필요할 건데 네. 이렇게 그 팹리스 쪽을 막아놓은 것은 어떤 영향을 좀 주고 있어요? 팹리스를 막았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이런 인공지능 반도체 얘기를 할 때 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그 슬라이딩 스케일에서 스케일을 넓히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인공지능 쪽입니다. 사실은 이런 예. 인공지능을 견제하는 것은 뭐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이 인공지능이 항상 선의의 목적으로만 활용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 특히나 이게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민간용으로 개발된 인공지능 반도체는 모조리 다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미지 센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군사용 위성에서 얻은 굉장히 복잡한 하이퍼 스펙트럴 이미지들을 분석하는 이미지 센서가 될 수도 있고요. 예. 자율주행용 반도체는 자율주행용 뭐 탱크나 뭐 장갑차나 뭐 군용 이런 차량 운송 차량에 대한 심지어는 뭐 드론이나 아니면 이런 무인 해상용 뭐 잠수함이나 뭐 이런 수상함 이런 것들에 다 들어갈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로봇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 견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미국이 견제하는 이런 시스템 반도체 중에는 당연히 이런 AI 반도체로의 그런 군사적 목적으로의 전용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초크 포인트 목적으로의 동기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하냐면 두 가지로 통제를 합니다. 그냥 겉보기 통제. 겉보기 통제는 그냥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예. AI 반도체, 즉 GPU를 수입을 금하게 합니다. 수입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 이전 세대의 GPU를 한 수십만 장을 사갖고 이론적으로는 병렬 컴퓨팅 환경을 만들어서 비슷한 성능을 내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효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너무 에너지를 잡아많이 먹게 되는 네. 그런 문제가 생길 거고 두 번째는 이러한 AI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설계 자산의 수입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를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보통 이제 자동화된 CAD 기반의 툴이 있습니다. TCAD라 그러는데요. 설계도입니다, 일종의. 건축물을 그릴 때도 우리가 블루프린트에다가 설계도를 그리잖아요. CAD를 가지고. 네. 메모리 칩이나 이런 뭐 시스템 반도체 칩도 사실 다 이런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설계를 할 때 사람이 일일이 그걸 다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부품하고 이 부분하고 컴패러블한지 안 한지를 다 체크를 해가면서 실제로 전개 효과나 전자의 흐름이나 에너지 소모량이나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필요한 전압들을 다 일일이 매칭을 해가면서 계산하는 툴이 있습니다. 그 툴이 근데 자동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기능에 맞는 라이브러리들이 잔뜩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이룹니다. 근데 이제 이런 EDA를 점유하고 있는 1, 2, 3위 뭐 업체가 모두 미국 업체 아니면 대부분 다 독일 업체 중에 1, 2위는 특히나 다 미국 업체들이죠. 시놉시스 뭐 가덴스, 시놉시스, 뭐 독일에서 뭐 지멘스 이런 업체들이 EDA를 점유하고 있는 업체들인데 이들이 세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게 95%입니다. 전 세계 EDA 시장에. 시장 규모 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무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없으면 설계가 안 돼요. 이것을 이제 중국이 일정 세대 이상의 EDA 버전을 수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체적인 설계 툴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AI 반도체를 중국이 자체적으로 설계하기도 이제는 어렵고. 그럼 팹리스 회사 입장에서는 네. 중국에 있는 팹리스 입장에서는 만드는데 툴도 못 써. 만들어봐야 파운드리 제작도 못해. 수입도 안 되고. 수입도 안 돼. 그럼 그럼 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망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GPU를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쯤의 버전의 엔비디아 뭐 지포스 10 1000번대 이런 것들을 만들 수는 있을 거고 2000번대 이런 것까지 만들 수 있을 텐데 이건 마치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우리가 지금 뭐 4를 쓰고 5를 쓰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1을 쓰고 2를 쓰고 이런 느낌이 되겠죠. 굉장히 느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점점 이제 많은 이런 인공지능은 트랜스포머티브 인공지능으로 바뀌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거대 모델을 처리할 수 있고 에너지 이피션트하게 빠르게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전용 AI 칩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타이밍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다. 중국도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는 어마어마하게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것을 지금 제대로 못 쓰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나왔던 그런 바이런이나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암페어나 이런 회사들 중국의 대표적인 그런 아니면 하이실리콘이나 이런 회사들이 계속 시도를 할 겁니다. 할 거고 SMIC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계속 활용을 해서 최대한 그 성능이 나오게끔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나오긴 할 텐데 시장용으로 못 쓰더라도 정부용이나 군사용으로 쓸 수 있는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문제는 이제 그렇게 설사 어느 정도 개별 코어 단위에서 연산 성능은 엔비디아의 뭐 최신 코어 성능에 비견되거나 혹은 심지어는 초과가 될 수 있는 성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렇게 코어들이 각자 계산하는 그 퍼포먼스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코어들이 얼마나 각각의 잡을 잘 배분하고 있고 이런 잡들이 얼마나 잘 연결이 되고 있고 그런 연결된 것들을 어떻게 다시 CPU 레벨에서 안정적인 숫자로 뽑아내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한 링크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중국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병렬 컴퓨팅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에다가 이것을 매트릭스 형태 혹은 텐서 형태의 데이터를 분배시킨 다음에 걔네들을 다시 모아서 효율적으로 계산을 연결시키면서 하는 방식이 따로 있는데 중국은 지금 그런 것들을 지원할 만한 컴퓨팅 인터페이스가 없습니다. 자사에서 만드는 게.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쿠다라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중국은 그 정도의 지금 인터페이스가 없으니까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리스크 5를 가지고 몇몇 제한된 명령어 셋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워낙에 엔비디아에서 쓰는 쿠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업력이 지금 거의 15년 이상 됐고 그만큼 유저층도 많고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각종 형태의 멀티모다 인공지능에 적합한 형태의 라이브러들이 엄청나게 생겨서 하나의 그런 아주 좋은 생태계가 만들어졌는데 중국에서의 그 리스크 5를 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것들은 워낙 유저층도 얇은 데다가 제한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충분히 다이버스하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정확하게 미국의 제재 조치가 먹히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러한 인공지능 반도체로 대비가 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의 진보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는 게 바로 그런 제재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미국의 전략이 생각보다 잘 오퍼레이팅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근데 지난번에 그 상무부 장관인가 뭐 미국을 그 유일한 반도체 뭐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거다. 그리고 그 얘기 들으면은 솔직히 좀 기분 나쁘거든요. 그렇죠. 왜 유일이야? 우리도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그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죠. 물론 미국 그 장관이 그 국내용으로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교수님이 그냥 생각하시는 진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모든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이 다 미국으로 몰려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우리는 상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 미 상무부 장관인 그 지나 레이먼드 장관이 지난 2월에 아마 했던 연설에서 그런 이 표현이 나온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원문을 좀 저희가 뉘앙스를 잘 해석해야 되는 게 뭐 물론 미국이 유일한 국가가 된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은 모든 반도체 생태계 A부터 Z까지를 다 독점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A부터 Z까지에 있는 모든 생태계 뭐 일부 키 플레이어들이라도 어쨌든 다 미국에 있는 그런 나라. 근데 그런 나라가 세 개 중에 미국 하나만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같은 나라는 뭐 메모리도 있고 종합 반도체도 있고 패키징도 있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장비가 좀 약하잖아요. 뭐 설계가 좀 약하잖아요. 일본은 종합 반도체가 없고 장비는 강하고 소부장도 다 좋은데 또 말 그대로 이제 뭐 패키징이 좀 약하고 소재가 약하고.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 모든 것을 해볼 수 있는 회사들이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될 만한 나라로 만드는데 미국이 그전 나라 중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A to G를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A to G를 할 수 있는 절대 그걸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 A부터 Z까지 다 이론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의 국력으로는 그걸 다 못합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중국처럼 공산당 1당 국가라서 그냥 말 그대로 탑다운으로 모든 산업 정책이 강력하게 먹히는 나라라면 가능할지는 모릅니다. 근데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고 워낙에 이런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서로 간의 이해의 침범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민감한 상황이고 네. 그리고 많은 로비 단체들이 조금이라도 이런 불이익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산업 정책이 그렇게 잘 먹히는 나라는 아닙니다. 사실. 특수한 경우 빼놓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A부터 Z까지를 다 독점하겠다는 아닌 건데 다만 그 정도의 매력이 있는 수준까지는 가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당연히 뭐 F앱은 동아시아에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상식을 깨주겠다는 거죠. 미국에서도 할 수 있다. 뭐 장비는 뭐 다 그냥 뭐 주로 동아시아에서 소비하는 거 아니야? 아니다. 미국에서도 소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런 완결된 뭐라 그럴까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중에 미국이 유일한 나라다. 그래서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얘기한 겁니다. 물론 이제 립 서비스이기도 하죠. 예, 예.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모습은 어떻게 그리세요? 예를 들어서 한 10년, 2030년 요때쯤 됐을 때 그 글로벌하게 분업화되어 있던 반도체 공급망에 약간 균열이 좀 생기고 있는 거고 네네. 그 리스트럭처링이 그러니까 재구축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재구축된 모습은 어떤 모습을 좀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지난 30년간 우리가 목격해 왔고 상식적으로 그냥 믿어왔었던 글로벌 분업 체제의 모습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뭐 여전히 일부는 글로벌 분업 체제의 영향을 받을 건데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다자간 클로즈드 룹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과 미국의 클로즈드 룹이 생길 수도 있고 일본과 대만의 클로즈드 룹이 생길 수도 있고 대만과 독일의 클로즈드 룹이 생길 수도 있겠죠. 예. 그런 클로즈드 룹들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어떤 철학이 생길 텐데 그 철학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like-minded country라는 개념이 들어올 겁니다. 즉 비슷한 정치 체제나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끼리. 과거에는 글로벌 분업 체제에서는 like-minded country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냥 예. 무조건 돈이었습니다. 예. 비용을 조금이라도 낮추고 인건비가 조금이라도 싸고 환경 보호 좀 약간 이런 말씀드리기를 하면 환경은 조금 더 더럽혀도 뭐라고 안 그러는 예. 예. 그런 나라들이면 오케이. 솔직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익이 극대화된 거긴 한데 이제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환경을 더럽혀도 안 되고 예. 근로자 인건비가 더 비쌀 수도 있고 각종 제재 조치나 뭐 미국의 이런 보조금 환수나 심지어 직장 어린이집을 뭐 만들어야 되고 이런 굉장히 자잘한 조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능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비슷한 마인드와 비슷한 법 체제와 비슷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위주로 어떻게 보면 클로즈드 룹이 형성이 될 거고 예. 그 클로즈드 룹에서는 당연히 현재의 기술뿐만 아니고 앞에서 우리가 앞서서 차세대에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기술까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타임 디펜던트한 그런 클로즈드 룹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와하고 동시에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혹은 이제 그런 like minded country에서 밀려난 국가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자기네들도 연합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은 또 그거하고 비슷한 like minded country들이 나오게 될 거고 저는 그것을 기술 신냉전 시대의 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거 지금 좀 거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봤는데 네네. 지금 이것도 거대한 얘기이긴 해요. 이게 회사별로 조금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아서 네. 미국 기업인 인텔 음흠.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음흠. 그리고 TSMC 음흠.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들을 어떤 전략으로 가고자 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뭐 이 부분도 제가 방송에서는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예. 굉장히 좀 디테일한 내용이 있어서 좀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방향성 것을 정도만. 먼저 예.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TSMC나 삼성전자 모두 적극적으로 미국이 지금 주도하고자 하고 있는 이러한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편이 단기간에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꽤 오래 갈 거라 생각하고 심지어는 다음 미국 정권이 다른 정권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아마 이것은 국가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팹을 생각보다 미국에 지을 거고요. 예. 제가 알기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이미 텍사스의 오스틴시에
팹이 2개가 있고요. 예. 테일러시에 지금 9개를 질 예정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평택에 있는 팹 6개, 그리고 뭐 수원이나 뭐 저런 탕정이나 아니면 뭐 천안이나 이런 데 팹 다 합쳐봐야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네요. 아주 물론 한국에 있는 팹이 더 많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는 삼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한국에서 만드는 그런 팹, 그리고 한국의 국내법만 고려로 해서 앞으로의 비즈니스 전략을 짜는 것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과 미국 혹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 또 만들어지는 그런 팹들이 이제 각각의 목적에 맞게끔, 그리고 각각의 그런 제도에 맞게끔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할 거고, 여기서 사람들이 잘 언급하지 않는 것 주소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카본 뉴트럴리티입니다. 탄소 중립인데요. 아, 예.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항상 RE100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리백. 네, RE100이라고 하죠. 근데 RE100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생각보다 이런 반도체 제조업 업체들이 쓰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EUV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DUV 시절보다 이론적으로는 20배 에너지를 더 써야 됩니다. 근데 그 전기를 어디서 끌어올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 아닌 걸로.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로. 재생에너지인데 아직은 뭐 유로 텍소노미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에 원자력이 포함이 되긴 합니다만 그것도 굉장히 제한 조건이 많이 붙습니다. 예. 뭐 폐기물 처리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최대 라인 한 개당 조그만 화력발전소 하나가 붙어야 될 정도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팹을 우리가 경기 남부에다가 뭐 몇백만 평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과연 그것을 서포트할 SOC가 있는가? 전기가. 삼성이 그 정도의 지금 빅 플랜이 있는가? 삼성이 생각하는 300조의 그러한 에너지 수급, 신재생 에너지 수급에 대한 빅 플랜이 있는가? 우리나라 그리드가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가? 예. 만약에 화력 발전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OECD 뭐 26개 국가 중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발전 여건이 제일 최하위권입니다. 그렇죠. 점수가 제일 낮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잘못이 아니고 타고 할아버지 잘못이죠. 우리나라의 그런 지리적인 위치들, 예. 그리고 산지가 너무 많다는 거, 그리고 태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이나 조력 발전을 하기에는 별로 여건이 좋지 않은 이유 때문인데, 신재생 에너지를 안 할 수는 없을 텐데 기업이 요구하는 것만큼의 에너지 수급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뭐 이거는 약간 일각에서 얘기하는 거긴 합니다만 SMR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회사별로 소형 원자로. 그런데 이제 이 SMR을 한다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걸 기업이 관리하게 되는 거니까, 국가가 관리하는 게. 그렇죠.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대형 ESS를 가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대형 ESS 비용을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조 단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도 문제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너네 한국에서 지금 그런 RE100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니냐? 예. 근데 미국으로 오면은 우린 깔린 게 사막이니까 여기다가 태양광 패널 쫙 깔아줄게. 공장만 지어라. 그런 제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을 똑같이 제안할 수 있는 데가 있겠죠. 사우디. 그렇죠. 네. 사우디가 지금 이제 빈 살만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네옴시티도 있고 뭐 그런 여기저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첨단 산업을 유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남아도는 게 우리는 에너지야. 남아도는 게 돈이야. 필요한 거 다 해줄게. 공장만 지어라. 나머지는 다 해줄게. 그렇게 뭔가 그런 인센티브나 에너지 관련된 거나 정책적인 변화나 인력 공급이나 SOC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법을 다 뜯어 고치면서까지 대만이나 한국의 팹을 유치하겠다는 나라들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삼성이나 대만에 있는 TSMC가 아마 앞으로 더 중점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인텔은요? 미국. 인텔은 지금 또 뭐 사실은 인텔은 아시다시피 10나노 이하의 지금 파운드리에서 지금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고 있어서 예. 사실은 그동안 많이 소외가 됐던 건 사실입니다만, 인텔도 제 생각에는 이런 미국의 반도체 보조법, 반도체 보조금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인텔 나름대로 추구하고 있는 테크놀로지 로드맵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인텔은 일단은 미국 내에서 미국의 그러한 환경을 다시 자기의 중심으로 가져가기를 원할 것 같고요. 예. 그것을 우리가 추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EUV 확보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EUV 확보 전망을 우리가 지금까지 데이터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TSMC가 지금 누적으로 대략 한 100대 정도를 가져왔고요. 예. 100대에서 한 120대 정도고요. 삼성이 한 3, 40대 정도를 이제 갖고 온 상황인데, 예. 앞으로 한 몇 년이 더 지나고 나면은 이제 한 2026년, 7년, 8년 이 정도가 되면은 TSMC는 한 150대 정도, 예. 그리고 삼성은 한 5, 60대 정도가 될 겁니다. 예. 근데 재밌는 것은 인텔이 야금야금 그걸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 정도가 되면 인텔이
10대에서 12대 정도 EUV를 갖게 됩니다. 아. 뭐 TSMC나 삼성만큼은 아닌데 예.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오게 되는 거죠. TSMC하고 삼성 다음으로 제일 많은 EUV를 갖는 그런 회사가 될 거고요. 미국이 만약에 원한다면 ASML고 그런 얘기를 하겠죠. EUV 공장을 미국에 지어라.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그 다음 세대 EUV로 또 바뀌는 과정에서 인텔이 그것을 또 테이크오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싶으신 거 뭐 이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뭐 아무래도 교수님이시니까 네네네. 그런 거 한 말씀 좀 해주시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국부를 엄청나게 많이 창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또 반도체 주식을 들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삼성에서 일하시거나 하이닉스에서 일하시거나 이런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서 또 일을 하시기도 하고 정말로 그야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 기관 산업화된 것이 반도체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반도체는 우리나라 가장 주력 수출 산업 중에 하나죠. 작년에 18.8% 정도의 수출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고 1,265억 달러 정도 수출했었는데 올해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다운턴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좀 많이 감소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이미 1, 2, 3월 동안 그런 다운턴이 많이 기록된 것도 사실입니다. 예. 다만 이런 다운턴이 뭐 아주 오래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수요가 빠르면은 올해 한 3분기나 4분기 정도는 다시 회복세로 갈 것이고 오히려 이런 수요 회복기에 이 공급이 제대로 이것을 따라잡지 못하면은 여기서 또 치킨 게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인내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부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지만 정부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를 대비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같이 모여서 전략을 짜고 있고 머리를 맞대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 정부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외부의 그런 압박을 견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생각보다 굉장히 치열하고 그리고 지금 정말 총칼만 들었지 않았을 뿐이지 거의 전쟁터로 방불케 합니다. 정말 숫자 하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예. 그냥 그 워딩 하나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이 백척간두의 상황이라는 건 확실한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조금 더 전략적인 냉철한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주로 객관적인 내용을 위주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더 차분하게 살펴보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디테일에 더 우리가 많은 관심을 두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정부에서 또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사업 혹은 반도체 특성화 대학 학부 설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필요한 국가 차원에서의 그런 반도체 산업 인력 공급에 대한 플랜들을 많이 짭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게 좀 약간 고난인 게 이러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 그러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학령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고 예. 특히 대학에 있는 입장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 학령 인구가 줄다가 나중에 이제 연 10만 명대로 줄게 될 텐데 그게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30년대 후반 중후반쯤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대학 진학률도 떨어지고 지금 학령 인구 자체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한국이 계속 이 정도의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인력이 필요할 텐데 이런 인력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를 할 것이고 이들이 어떻게 하면 해피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시책이 될 것이고요. 그 사람들도 또 미국에 팬 만들었다고 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미국에서 마치 이제 뭐 우리 팹에 지금 일할 사람 필요한데 한국에서 받는 거에 2배를 주겠다. 그러면 갈 사람들 많이 우리도 있겠죠. 없는데 사람이. 제가 더 걱정되는 거는 업력이 한 10년 이상 되신 분들, 20년 이상 되신 엔지니어들이 너네 논문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경력만 있으면 미국의 그런 주요 반도체 관련된 전공에 교수를 뽑겠다. 가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한국도 사실은 그렇게 교원 확보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반도체 쪽은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각국에서 이게 경쟁적으로 팹을 만들고 조성하고 막 서로 막 뽑으려 그러면은 인력 쟁탈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인력 관련돼서도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학령 인구가 주는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예. 이미 인구 구조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한국은 꼭 한국 사람만 한국의 반도체 업계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포기할 때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도 하나의 이제 컨벤션 효과가 있고 좀 거대한 산업이 되고 있으니까 외국인들 특히 그 중에서도 머리가 좋고 일을 잘하는 그런 외국의 젊은 인력들이 한국에 와서 그런 고급 인력이 되고 그리고 다른 나라로 가는 게 아니고 한국에 정착을 하고 뭐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세금 내고 한국 국민이 되는
뭐 그런 식의 그런 기폭제로서 한국의 이런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경쟁력 있는 첨단 산업들이 충분히 좋은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장시간 다양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최근 뉴스를 보면서 좀 해석하기 어려웠던 부분들 아니면 과도한 공포 아니면 과도한 기대 이런 얘기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상세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은 한 10년 정도 지나서 지금의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과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공급망 이 상황을 10년 후에 지금을 어떻게 돌아보게 될까 이런 상상을 가끔 합니다. 우리가 일본 반도체의 몰락을 미일 반도체 협정이 기폭제가 됐다라고 지금 해석하듯이 한 10년 정도 후에 지금 상황에 어떤 변화가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생각하면은 현재를 얼마나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 가지고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뭐 쉽지 않은 얘기 긴 시간 권석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재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